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기 농협 정체성과 대연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를 받았는데요. 제가 안성교육원의 한재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이 저를 태어났을 때 제 이름을 농협에 근무하면서 우리 조합원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남평농협도 남쪽에 평야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희 부모님도 제 이름을 우리 남평농협의 조합원님들을 모시고 대연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제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이름을 한번 잠깐 풀이해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가 어디죠? 농협이시죠? 예, 농협은 협동조합인데 무엇을 하는 분들이 모인 협동조합이죠? 네, 농업입니다. 그죠? 예. 농업을 하시려면 뭐가 있으셔야 돼요? 네, 땅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농지가 없으시면은 농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농업을 왜 농지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농업과 축산업을 구분하는 거는 농업은 그 뿌리를 내리고 키우는 겁니다. 그죠? 축산업은 땅에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는 것들을 키우는 게 축산업이거든요. 근데 농업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먹으면 근체류를 재배하시는 거고, 잎이나 이런 걸 먹으면 엽체류를 재배하시는 거고, 과실을 따거나 하시면 이제 우리가 자체류를 보통 생산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슬 제자에 뿌리 근자예요. 똑같이 여기 이렇게 뿌리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제가 딱 뿌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다 우리 남평농협 이모님들이랑 대장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보통 이렇게 하면 박수가 좀 나오고 하던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우리 남평농협 대장님들 모시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협동조합 이념, 그리고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와 특수성, 그리고 한국농협의 현황,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 조합원 임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4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동조합 이념입니다. 이 협동은 뭘까요? 협동은 여기 보시면은 큰 물고기가 있는데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생태계예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대응을 하면 이 큰 물고기를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협동입니다. 그래서 협동은 뭐냐면 뜻을 같이 하거나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하 힘을 합하여 공동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행위를 바로 협동이라고 합니다. 맞죠? 협동이 이런 거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셔서 이렇게 남평농협을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야, 이거는 이론에만 가능한 얘기지 실제로 저렇게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를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증거 영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얘네들이 갑자기 퍼즐에 딱 뭉쳤죠. 왜 그랬을까요? 그 뭉친 이유가 저렇게 상어가 나타난 걸 보고 얘네들이 확 뭉치면서 몸집을 키웠어요. 지금. 원래는 상어가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라고 생각했으면 확 달라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각도에 보시면 가운데가 싹 벌어지면서 상어를 그냥 통과시켜 버립니다. 보시면은 가운데가 얘네들이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얘를 통과시켜요. 벌리게 됩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벌려가지고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가운데 길만 만들어서 얘를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히지 않고 상어는 상어대로 갈 길을 가고 이 정어리떼들은 잡아먹히지 않고 협동을 통해서 생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동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양봉하시는 분 계신가요? 벌을 키우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있으세요? 예. 벌이 뭘 좋아하죠? 꿀을 좋아합니다. 꿀을 왜 좋아할까요? 맞습니다. 달아서. 근데 단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꿀, 설탕. 설탕도 있고 환타가 또 달아요. 환타 드셔보셨어요? 환타 엄청 달잖아요. 그래서 벌이 환타 뚜껑 따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자, 희귀한 진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벌 2마리가 돌려서 딸 수 있는 환타 뚜껑을
보셨어요? 이게 한 마리는 절대 한타뚜껑을 못 따요, 그죠? 혼자서 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마리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지만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한타뚜껑을 따는 거예요. 신기하시죠? 네. 쟤네가 뚜껑을 왜 딸까요? 반대는 안 예, 돼요. 공동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예, 단 걸 먹으려고 저기 바로 협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도 그러고 곤충도 그러고 이렇게 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하고 여기 내가 이제 그림 6가지로 보여드릴 텐데 이 6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먹는 것도 있고 FC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에 있는 축구팀입니다. AP 통신은 그 미국에 있는 통신사예요. 유명한 언론사. 네. 다 외국 계획이 많은데 이게 다 협동사예요. 선피스도 그렇고 웰체스도 그렇고 제스프리, 요플레 다 협동작업입니다. 그리고 FC 바르셀로나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축구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AP통신은 그 기자들이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언론, 제대로 된 걸 만들어보자 해서 쟤네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게 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협동작업이에요. 협동작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왔고요. 그럼 협동작업의 이념이 무엇이냐?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보통의 인간이 협동에 의해서 보다 나은 인간적인 삶과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협동, 자주, 자조, 자립. 4가지가 협동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뭐 보시면은 협동, 자주, 자조, 자립 해가지고 적어서 이렇게 막 걸어놓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이게 바로 기본적인 협동적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부상조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하시는 게 이게 바로 협동조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농무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은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업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농협은 자선단체는 아니에요, 그죠? 사업을 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조합원님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시죠? 대부분 이용자시면서 소유자시면서 통계자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협동조합을 여러분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남평농협이 누구 거예요? 조합원. 예, 여러분들 거예요. 조합원.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만드셨어요? 이 조합에서 나오는 이 사업들을 서로 이용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나의 공통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서로 다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자세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통계자.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서 결국은 남편농협을 다 이끌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다른 어디는 다 안 그런데 여기만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님들이 이용자면서 소유자면서 통계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건데 이 조합원이 꼭 이런 지위, 3가지 지위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인의식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을 만들 때 제1조에 목적을 둬요. 우리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을 보면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죠? 저희 여기도 보면은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여기도 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모였대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높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합원으로 모이셔서 남성농협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농협의 존재 목적은 조합원 여러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농협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50년 이상 남성농협을 여러분들이 같이 조합원으로서 이끌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도 이 노치델 공정자
공정대책자 조합이라는 게 1844년도에 탄생이 됐지만 이전에도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로치데일 공정대 협동조합,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라고 뭐라고 하냐면은 근대 협동조합의 효시라고 해요. 왜 그렇게 평가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요. 그 전까지는 협동조합이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라고 만들긴 했는데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지 않고 그냥 우리 막 이끌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존속을 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 밑에 보시면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1파운드당 부자를 분할하여 출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1파운드가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파운드. 저게 1844년도에 1파운드였습니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 1,600원, 1,700원 정도 됩니다. 1파운드가. 그러면 한 80년 전에 200년 가까이 된 전에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때 1,700원이면 지금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한 100배나 1000배 정도 뛰어서 한 100 몇십만 원 내지는 1000 몇십만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저때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를 이렇게 비교 평가해 보면 1파운드가 약 30만 원 정도 된다고. 30만 원. 네, 30만 원을 출자를 하신 거예요. 저분들이 30만 원을 출자했다고 하면은 별로 안 했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저 당시 때 저분들의 1년 연봉이 30만 원이에요. 1파운드. 1년을 열심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1파운드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 먹고 안 쓰면서 1년 내내 모은 돈으로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드십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자본은 조합원 스스로에게 제공하여야 되며 고정이자에 따른다. 입수 가능한 가장 순수한 상품만 조합원에게 제공한다. 완전한 무게를 측정해 상품을 제공해야 된다. 시장 가격으로 청구하고 어떤 외상을 주거나 받아서도 안 된다. 좀 내용이 생소하죠? 왜 이런 걸 했을까요? 로치데일 공정대 협동조합은 뭐였냐면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남평농협은 생산자 협동조합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농업을 하시면서 직접 만드시는 조직이잖아요. 얘네는 소비자 협동조합이에요. 우리 준비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제일 여러분들 기억나기 쉬운 게 뭐가 있죠? 생협, 한살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주변에서. 그 뭐냐면은 우리가 좀 좋은 상품, 깨끗한 상품 우리가 먹어보자. 그래서 출발한 거거든요. 이 로치데일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정직한 상품을 속이지 않고 공급을 하자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탄생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딱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유는 각 조합원이 구매한 양에 따라 변동한다. 이게 뭐죠? 이용도 배당입니다. 그리고 경영은 1인 1표 원칙. 조합원의 성별을 평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임원과 위원회가 경영을 하고 일정 비율은 교육의 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육을 받으시는 게 뭐예요? 우리 남평농협에서 교육비로 여러분들 교육지원 사업비로 교육비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에게 자주 지출 보고서랑 대차 제도표를 보고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가서 이 근대적 협동조합 현실하고 지금 이끌어지고 있고 저게 어디까지 연결됐냐면은 ICA 국제 협동조합 연맹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1895년에 제1회 ICA 대회를 런던에서 개최를 하면서 우리가 ICA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95개국에 13억 명, 292개 조직이 있고요. 세계 경제 약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협동조합 연맹은 모든 협동조합이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통신사, 신문사도 있고 하잖아요. 소비자 협동조합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농업협동조합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국제협동조합 농업기구라고 있어요. 그 이카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한국이 1998년서부터 이카오 회장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셨던 우리 전 조합장이신 김병원 회장님도, 그 이후에 현재 조합장, 우리 농협중앙회 회장이신 강호동 회장님도 다 이카오 회장직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회 회장님이 이카오 회장님을 같이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협동조합이 어떤 운영 원리로 그다음에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공통점이 같습니다. 주식회사도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이는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자를 통해서 자본을 조성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배구조도 똑같아요. 총회 있고, 대의원회 있고, 이사회 있고, 그 다음에 경영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게 바로 공통점이고요. 나머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 첫 번째, 이용자 중심 경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차이점은 존재 목적 자체가 저희는 뭐라고 적혀있죠? 파란색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주식회사는 뭐라고 적혀있어요? 수익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 이분들은 수익이 목적이에요. 수익이 목적이다 보니까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체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합원의 이용 편익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인 제한 조건이 있어요. 들어오실 때. 저희는 조합원, 농업인만 가능하세요. 남평농협 협동조합에 농업인 아니신 분이 들어오시지 못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농지를 가지고 경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시장에서 한 6만원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나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의 회장이 누구죠? 이재용. 이재용이가 남평농협 조합원 가입하고 싶다고 오면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안 받아줍니다. 왜요?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리 이재용이가 와도 남평농협의 조합원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아무나 살 수 있어요. 아무나. 두 번째, 저희는 출자 금액의 최고 최저 한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게 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내면은 그 사람한테 집중될까봐 저희가 최고 최저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주식회사는 안 그래요. 52%의 지배권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장이에요. 이재용이 51% 정도의 자기의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저희는 1인 1표 원칙입니다. 출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적게 최저 금액을 해도 최고 금액을 해도 여러분들은 한 표를 행사하시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이재용이 왜 삼성전자를 마음대로 해요? 51%의 지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투자한 자본만큼 내가 출자하는 것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재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로또를 한 1000만 정도 맞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열심히 끌어모아서 51%가 제 거가 되면 삼성전자는 누구 거예요? 한재근이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재용이 너 나가 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삼성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배권 획득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주식회사는 사업 전용의 의무가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 농협은 그런데 주식회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역대적으로 백색가전은 LG라는데 냉장고를 LG 걸 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요새 저기 젊은 친구들 아이폰 많이 쓴다는데 나도 아이폰 한번 사볼까?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도 애플 아이폰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평농협 조합원이시니까 남평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셔야 되고 남평농협에 금융거래 하셔야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거니까. 저는 삼성전자의 51%의 지배력을 제가 갖고 있으면 저는 다 삼성 거를 쓸 거예요. 저는 아니잖아요. 그 사장은 따로 있고 저는 그냥 단지 그냥 딱 한 주나 뭐 10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LG 걸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가 누구 거예요? 남평농협이 누구 거죠? 예, 여러분들 거니까 당연히 남평농협 걸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업 전용의 의무가 있다. 협동조합으로. 근데 주식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행동이에요. 이 공동행동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는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습니다. 버스 요금이 훨씬 싸죠. 택시 요금보다는. 반대로 버스를 여러분들이 운용한다고 여러분들이 버스를 끈다라고 생각했을 때 비용은 택시보다 많이 들어요. 그죠? 왜요? 버스가 훨씬 크잖아요.
버스 가격 자체도 비싸고 버스를 하기 위해서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요. 그냥 크고 무거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 비용은 버스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싸져요. 근데 여기에 이용료이 싸다는 맹점은 뭐가 있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결정하셨어요. 투자를 결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 버스를 사자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근데 버스를 샀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택시를 이용해도 되는 3사람, 4사람밖에 40%밖에 운영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버스를 괜히 비싼 돈 주고 사신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용요금이 싸질 수가 없어요. 이 이용요금이 싸다는 전제는 뭐냐면은 많이 이용을 해주셔야지 싼 거예요. 공동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행동을 해주셔야 싸지는데 이용률이 20% 30%밖에 안 되면 그냥 택시를 타는 게 훨씬 싼데 그 이유 없이 큰 버스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결정을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저렴한 요금으로 조합원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결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남평동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투자 결정이라든가 뭔가 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다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가장 크게 중요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고, 세 번째는 원가 경영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것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쌀을 많이 생산을 하실 거니까 쌀 말고 잡곡, 혼합 잡곡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보리, 콩, 조, 수수 이런 것들을 다 사와야 된다고 전제를 할게요. 그래서 쌀을 뺀 혼합곡을 패킹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시장에 있는 영리기업과 여러분들의 협동조합에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는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죠? 어차피 사와서 하는 거니까 섞어서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기타 재교육이 들어요. 저게 뭐냐면은 섞는 기계가 한 대 필요하대요. 그럼 일반 영리기업이랑 여러분들이랑 기계는 똑같이 한 대씩 필요하잖아요. 그걸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필요하대요. 그럼 3명에 대한 인건비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일반 영리기업은 거기다가 배당, 적립금, 준비금 등등등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당연히 배당금, 적립금, 준비금을 붙이죠. 근데 영리기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주식회사 영리기업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윤을 극대화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과 이윤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저기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게 바로 영리기업의 공급 가격이 됩니다. 협동조합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초과 이윤 개념이 아니라 필요이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필요이익은 뭐냐면은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이익이에요. 기본적으로 배당, 적립, 준비금 등을 포함하고 약간의 우리가 협동조합을 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금만큼의 이익을 붙여갖고 필요이익 개념으로 저희가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동조합의 공급 가격이 됩니다. 그럼 이 차이 나는 부분, 이 부분이 뭘까요? 이게 바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원가가 절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 이용자 중심 경영, 공동행동, 원가 경영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랑 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 의무는 뭐예요? 당연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리가 뭐가 있으세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응? 의결권이 있어요. 의결권. 여러분들 총회 대의원에서 의결하시죠? 네, 여러분들 의결권이 있으세요. 두 번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조합장님 누구 손을 뽑으세요? 여러분들이 뽑으시잖아요. 선거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대의원 출마하셨잖아요. 피선거권으로 출마하셔서 당선되신 거예요. 그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업 이용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아니 요번에 저기 남평동에서 비료를 좀 저렴하게 시중보다 한 50% 가격에 공급을 한다는데 나도 당연히 받아야죠. 권리입니다. 그죠? 사업의 이용에 대한 권리가 있으세요. 당연히. 그리고 또 배당금 청구. 여러분들이 이용하신 것에 대한 이용금 배당. 그 다음에 출자하신 것에 대한 출자 배당. 배당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담이지만 한번 말씀 좀 볼게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열심히 해서 남평농협에서 이익이 남았어요. 이용고 배당과 출자 배당 중에 어떤 걸 먼저 배당해야 되죠? 예, 이용고 배당이 먼저입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많이 서로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자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고 배당을 먼저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용고 배당 하고 난 다음에 출자 배당을 하는 거예요. 자본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이용하시는 조직이에요. 협동조합.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용률에 따른 이용고 배당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배당금 청구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는 이용고 배당이 훨씬 중요하다. 자, 드릴게요. 등등등이 있어요.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조합원 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출자금 납입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출자금 납입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경비 부담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공동체 사업을 해요. 우리 이번에 지점 하나 새로 내자. 지점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점 내는데 뭐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한 2,000명이라고 보고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각 100만 원씩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100만 원씩 지점 낸다고 내셨어요? 우리 저 지점 계산했으니까 조합원님들 100만 원씩 경비 내셔야 됩니다. 하고서 돈 달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셨어요. 뭐냐면은 저게 여러분들 그 사업정지금으로 마련한 돈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자본이거든요. 자본을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점포를 내고 뭘 하는 거예요. 고정자산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경비 부담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고정자산 투자를 할 때는 다 여러분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부담의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거니까 남성농협은. 세 번째, 사업 이용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뭔가 투자를 했어요. 버스를 샀어요. 그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료비 다소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손익분기점이 차야 남는 거를 가지고서 계속 이용료비 떨어질 텐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용 요금이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업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쪽 의무 쪽에 있는 사업 이용이에요. 사업 이용에 대한 의무가 또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자본을 조성을 해서 경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이용했어요. 뭐가 날 수 있죠?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손실금의 부담도 누구의 몫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혹시 손실이 나면은 자본에서 깎입니다. 그죠?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양쪽 다의 사업 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사업 이용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권리자 의무라는 거. 내가 유리할 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불리할 때도 같이 이용해 주셔야 되는 게 사업 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이용은 진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또 한번 기억해 주시다고 했고요. 이건 여성조합원 제도예요. 이분이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니까 내가 여성동민이어서 행복하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여기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인 인정받고 싶어요라고 해서 예전에 인터뷰하셨던 영상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성조합원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법에 반영된 여성조합원을 보면은 저희가 1988년도에 여성 농업인에 대한 조합원 가입이 인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성조합원은 가입이 안 됐었어요. 1988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농업법을 개정해서 여성조합원이 가입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가입하세요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하세요. 왜 안 됐을까요? 그 당시 때는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어요. 그 당시 때 세대주는 누가 하셨어요? 대부분? 아저씨들이 했어요. 그죠? 아저씨가 좀 먼저 가셨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배우자인 어머니들이 여성 농업인이 될 줄 알았더니 세대주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장남한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조합원님들이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 94년도에 복수조합원이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성조합원님들이 가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1994년부터 여성조합원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다 보니까 2002년도에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 중 한 명은 필수적으로 꼭
여성 자원으로 선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쪽에 우리 여성 이사님이 두 분 계신데 그래서 한 분은 그런 서태에서 꼭 되신 거고 다른 한 분은 선출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여성 자원이 30% 이상이 되시면은 여성 조합원들의 이사가 꼭 나오시도록 제도가 이건 강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성 조합원 육성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2022년도에 여성 농업인의 날을 제정 시행하게 됐어요. 그게 매년 10월 15일인데 여성 농업인의 날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올해는 몇 회째일까요? 예? 4회가 맞습니다. 보통 3회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23, 24, 25에서 3회 아닌가 했는데 22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1회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가 4회째예요. 그래서 올 10월 15일에는 남성농협의 우리 여성 조합원님께서 여성 농업인의 날에 상을 받으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상을 한다면 꼭 스크랩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업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조합원이 행복한 농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으로 참여하는 조합원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임원과 대리원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열성적인 조합생님이 뭘 만들 수 있다고요? 행복한. 예, 조합원이 행복한 농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조합원 행복한 남편 농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농협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이먼 푸드네츠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후진국이 공업을 통해서 중진국까지 발전할 수는 있지만 농업 농촌 발전에 무관심한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한국은 현재 선진국일까요? 선진국인가요? 농업 농촌에 관심이 많던가요? 안타깝게 딱 그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저희가 중진국까지 왔어요. 공업을 통해서. 농업 농촌에 너무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까지는 선진국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세계 식량 안보 지수를 보면 저희가 29위, 2019년도에 2021년도에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32위를 하고 있어요. 옆에 표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1970년대에는 저희가 식량 자금률이 86.2%였는데 지금 50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얼마요? 45.8%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하는 거에 식량이 절반밖에 못 먹고 산대요. 나머지는 뭐예요? 수입성입니다. 근데 식량 자금률은 저런데 곡물 자금률은 더 심하고요. 곡물 자금률은 80.5%였고 지금 몇 %예요? 20.2%. 5분의 1도 안 돼요. 5분의 1. 그리고 결국 곡물 자금률 중에 저희가 자금률 100% 달성하는 건 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입하고 있어요. 특히 밀 같은 경우 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유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원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밀을 막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밀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거 공짜로 계속 갖다 주는데 우리가 밀 생산할 수 없으니까 밀 포기했죠. 저희가 국산 밀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년 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밀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외식 가격 다 오른 게 뭐 때문이에요? 다 밀 때문이에요. 밀이 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없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식량 안보라는 말이 먼 얘기처럼 들렸는데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는 자금률이 20%밖에 안 돼요. 진짜로 식량 안보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쌀밖에 우리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거의 수입을 하고 있다. 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다. 그래서 선진국까지는 못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일 수 있는 우리 대표적인 게 농업 보조금 수준인데 한국이 얼마
있습니까? 여기 618달러예요. 저기 뭐냐면 1인당 국가에서 오는 뭐 보조금입니다. 시간은 좀 된 자료긴 한데 저게 618달러면 현재 환율 가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면 9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농업인한테 국가에서 한 90만 원 정도를 보조금을 준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선진국에 뭐 반열에 올랐다라고 할 때 뭐가 나왔었어요? 국민소득 3만 불 넘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뭐 대선에 나오시는 분들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스위스는 얼마 주고 있어요? 3만 1,503달러를 주고 있어요. 환율로 환산하면 4,500만 원 정도 줍니다. 농사를 지면 스위스에서는 농업인한테 국가에서는 4,500만 원을 줘요. 농사를 져야 주겠죠. 그것만 받고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농사를 져서 파는 거는 파는 대로 수익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사를, 그러니까 농업이 결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먹고 살아야 밖에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3만 달러 넘었다고 하는데 저기 농사 지면 3만 달러를 준대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타깝지만 선진국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을 이제 독립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이걸 다 이렇게 뭐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기능 이런 거 하면은 약 한 215조 정도의 가치가 있답니다.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농업 농촌을 우리 위정자들이 좀 몰라주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본다 그러면은 이 지하수 함량에 대한 부분이 이게 뭐냐면 팔당댐의 저수용량이 2억 4,4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논이 갖고 있는 저수용량이 그거의 9배, 21억 8천만 톤 정도 됩니다. 팔당댐이 서울과 수도권 인구들이 다 먹고 사는 상수원입니다. 상수원으로 가둬서 이렇게 하는 그 팔당댐의 9배 정도의 용량입니다. 논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배출하면서 하는 효과가 그거보다 훨씬 9배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안타깝게 10년에 제주도 면적 하나씩 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농지가 사라지고 있어서 그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와서 조금 피곤하실 테니까 70년대, 80년대 시대상을 보기 위해서 잠깐 짤막한 영상을 좀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주선을 나오니 지금 수업에 젖으셨어요? 아까 거기 교육대 가는 건데 거기 혹시 출신 없으시죠?
여기 사진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장면 컷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어떤 90도로 꺾여갖고 지게 이렇게 기대서 자고 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 기억이 나요. 저희가 70년대, 80년대 너무 고단하게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부모 세대들을 깨서.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 우리 여기 계시는 대현님들, 조합원님들이 치열하게 살아오셔서 저희 같은 그나마 좀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좀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 박수 한 번만 쳐주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다 거쳐왔는데 한국 농협이 이렇게 농촌 발전에 따라서 시대별로 이렇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1960년대는 전후였기 때문에 오로지 식량 증산이 목적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공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 황폐화되고 다 무너진 전후 세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종합농협 체제로 떨어져 있었던 농협은행이랑 농협중앙회를 합쳐가지고 관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 출발을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70년대 들어와서는 상호금융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제 고리채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고리채 해소를 위해서 상호금융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채를 쓰고 계셨던 분들 다 제도권으로 해드렸어요. 저렇게 해서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또 뭐가 생겼냐면은 한 마을에 한 분이 망가지니까 그 마을이 초토화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연대보증. 예, 연대보증 때문에. 그래서 연대보증 해소자금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받으신 분들이 있을 때 농림수산부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금 통해서 보증서 담보대출로 다 전환하면서 지금은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현재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해소시켜 드렸죠. 그 당시 때 이제 뭐가 되냐면 농업사업체제 정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는 농업기계학 기반이 구축이 됩니다. 저게 뭐였냐면 70년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71년도에 통일벼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생산량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재배는 한 74년, 5년서부터 재배가 되기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면 힘든 거를 좀 극복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기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였어요.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니까 농업 기계화 기반이 구축되면서 그 당시 때 이제 민주농협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저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농협중앙회 회장이라든가 조합장님을 다 임명을 시켰었어요. 근데 80년대 말에 현재 있는 우리 대의원분들이 조합장을 뽑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민주농협 체계가 확립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대의원 체계가 아닌 거진 조합원님들이 전체 선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농산물 신유통 시스템, 식량 증산이 목적이고 기계화까지 했으니까 이걸 많이 생산된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유통을 시켜볼까라고 해서 농산물 신유통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이때 이제 독립사업체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농협은. 그래서 경제랑 신용파트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저희가 범농협 활력화 운동이라고 해서 그때 실토부리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농축 인상협이 통합이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80년대 원래 농협이랑 축협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작은 집을 분가를 시켰죠. 특산발전기금이라는 기금을 딱 분가의 자금으로 딱 쥐어주고 축협을 띄어냈습니다. 80년대에. 그래서 가서 20년 동안 이제 살다가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해서 큰 집에서 다시 들어와라라고 해서 다시 합쳐졌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인산협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인산협은 그전에는 농협이 아니었습니다. 인산협 협동조합은 옛날 혹시 전매청이라고 아세요? 그 밑에 있었어요. 그 밑에 있었는데 걔네들이 한국담배인상공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때 이제 생산자 조직인 밑에 있는 생산자 하는 거는 협동조합 통합하면서 니네가 가져가라 라고 하고 판매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명칭도 기가 막히게 바꿔요. KTNG라고. 풀어보면 코리안 타바코앤 진생, 결국은 담배인상공사인데 KTNG라고 해서 걔네들이 다 담배 하는 부분을 다 가져가고 홍삼은 이제 정관장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조직을 농협에 뛰어넘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농축협은 원래 있었던 거고 인삼협까지 해가지고 동합농협으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제 새농협 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신용 부분을 금융지주로 띄어내고 경제 부분을 경제지주로 2016, 17년도에 띄어냈습니다. 현재 들어와서는 저희가 AI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 혁신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오다 보니까 현재는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현재는 법농협이 조합은 한 206만 명 정도 되고요. 농협이 1111개인데 올 초에 또 한 개가 돼서 1110개의 지역 농협이 있고요. 농협중앙이 있고 농협중앙회 밑에 금융지주 밑에 은행, 생손, 투자증권 등등이 있고 경제지주 밑에 하나로유통, 유통, 양복, 물류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구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규모가 엄청 커졌죠. 근데 이렇게 겉보기에 규모만 커졌냐, 인력만 많아졌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세계 10대 협동조합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전 세계에서 협동조합 중에서 2위를 하고 있어요. 2위를 하고 있고 총 매출액 기준으로 그런데 그거를 각 나라마다 상황이 틀리니까 1인당 GDP로 환산을 했어도 저희가 4위를 하고 있어요.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는 이런데 국내에서는 어떠냐? 국내에서는 저희가 국내 주요 기업 중 자산 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농협과 중앙회를 합친 거예요. 정책적 합친 게 1051조로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삼성보다도 많습니다. 자산 규모로 저희가 제일 큽니다. 크고 그럼 이제 은행은 이제 상호금융과 은행을 합쳐가지고서 예수금대출로 합하면 1386조인데 4대 금융지주라고 할 수 있는 국민신한, 하나, 우리은행보다 훨씬 뛰어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호금융이랑 은행을 합친 규모라는 거, 농협이 이 정도의 규모로 엄청 성장을 했어요. 많이 컸죠, 농협이. 그래서 이제 한국 농협이 이렇게 커왔는데 그럼 우리 남평농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남평농협을 키워야 될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잠깐 보고 볼게요. 기집시들 말아 준다리는 작전을 잘 짜고 하나만 잘 되면 힘이 모자라도 이길 수가 있어. 쓸데없이 힘이 안 나요. 얘기를 들어보자. 제일 앞에선 사람이 중요해. 그 사람이 약해 보이거나 키가 꺾여 보이면은 그게 이미 승부는 끝나버려. 그리고 제일 뒤에는 듬직한 사람이 맡아줘야 돼. 그리고 줄을 사이에 놓고 한 명씩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살펴. 두 발을 실자 똑바로 놔. 줄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수가 결국 수초를 그냥 버텨. 기대 자세를 눕는 자세. 아랫배를 하늘로 쭉 올리고 그렇게 버티다 보면 그래서 이게 작전이 이게 한번 쏙 들어. 딱을 잘라버려. 그래. 진짜 재밌어. 끈 잘라버려. 싹 떨어져. 안 봤어, 형수? 안 재밌게 봤어? 보셨어요? 봤지?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르신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시고 상대편은 다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죠. 줄다리기는 협동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뭉치면 힘이 나온다라고 해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독일에 있는 링겔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하필 줄다리기를 연구를 했네요. 좀 볼게요. 한 사람이 당길 때는 100% 힘을 낸대요. 두 사람이 되니까 몇 %예요? 93%. 힘을 좀 남겨줘요. 세 사람이 되니까 몇 %예요? 85% 쓴다. 8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반밖에 안 됩니다. 45%.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예요, 심리. 이게 다들 으쌰으쌰하니까 내가 힘을 조금만 빼도 그 안에서는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무임승차 얘기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남평동역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대현이들 딱 보니까 여기 그러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 아유,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농축협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농축협은 기본적으로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 오늘 같은 거, 그 다음에 농업 중진해서 교육지원 사업이 있고요. 경자 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원을 하고 농산물 제각받기라든가 한교통 교육화, 그래서 이제 무슨 AP 센터 같은 거 이런 것도 구축을 하고요. 영농자재에서 국내 공급하는 것을 경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 특이하게 금융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 사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동자재 수입센터, 농업금융전문기관, 지역금융기관, 농업농촌에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융사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평농협에서 왜 금융사업을 하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된 데들은 신용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뭐 한살림, 초록마을 이런 데서 신용사업 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죠? 협동조합인데도 불구하고 걔네는 은행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왜 할까요? 저희는 특별법에서 설립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서 설립됐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서 설립된 게 우리나라에 3개가 있죠.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이 3개는 그 당시 때 태생 자체가 국가에서 약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주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아, 당신들은 조금 경제적 약자니까 이 신용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농업농촌에 재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평농협도 결론은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내서 경제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 구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거나 국가에서 특별법에서 혜택을 받아서 신용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농업 전문기관으로서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용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통해대위원회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게 법정 실치기관이에요. 통해대위원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감사가 있고 이게 삼각형이 뭐처럼 보이세요? 상권분리기관 얘기 들어보셨죠? 상권분리. 그래서 대위원회는 뭐예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신 거예요. 우리 박필석 대위원장은 반촌 1, 2구의 국회의원이신 거예요. 네. 그 국회의원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회는 뭐예요? 이사회는 행정부입니다. 수석이사님이 국무총리. 우리 대통령은 누구시겠어요? 좀 조합장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여성이사님이 뭐 여가부 장관이 되실 수도 있고, 뭐 행안부 장관이 되실 수도 있고, 뭐 그 역할을 장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회는 조합장님의 업무직 회의자를 같이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행정부입니다. 감사는 뭐예요? 사법부.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통해대위원회는 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한 최고의 의결 기관이고 법과 정관에 대한 개정권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의안 보니까 정관 개정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정을 해주셔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법부시니까. 그리고 감사는 뭐 감사기관이고 이사회는
업무 집행에 대한 의견 결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조합장님은 업무 집행에 대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존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임원님들은 당연히 그래서 조합장님에 대한 그 의사 집행에 대한 의사 의결을 같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공정한 집행을 해주셔야 되고 아낌없는 협력과 합리적인 견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행정부가 잘 돌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대의원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결산이라든가 정관 개정에 대한 부분을 다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직책별 자세에 조합원의 의사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지역의 조합원들에 대한 의사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의원님이 관촌 1, 2구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는 안목도 필요하다는 거. 남평농협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서 남평농협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안에서 관촌 1, 2구에 대한 것도 의사반영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원이시기 때문에 솔선수범 하셔야 되고 봉사 정신, 그 다음에 책임감과 신용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신용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견성이 뭐냐면 선견 지명할 때 선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하는 걸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시면은 우리 남평농협의 모든 사업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뭔가를 새로 사업을 할 때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보는 안목과 선견성이 없으시면은 남평농협이 잘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견성과 판단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실력 함양과 능력 발휘해서 오늘 같은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평농협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마지막으로 농협의 상법상 임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이제 뭐 권한 이런 거 말고 혹시라도 우리 방풍님 수호자 남평농협에서 누가 불만을 하시거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방어막이 돼주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임원이시잖아요. 남평농협에서. 그 다음에 해결사. 조합장님이 혼자 계시고 이사님들이 계셔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조합원들이 불만 있거나 하시는 부분들도 여러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결사적인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남평농협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자적인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한 분 한 분 다 임원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창 우리의 아름다운 군무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네. 나는 저 새가 몇 마리인지 세봤다. 이게 한 30만 마리 정도 됩니다. 30만 마리 정도 되는데 한 마리를 보셨습니까? 네. 쟤네가 시속 120km로 날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부딪혀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게 이제 그 기밀이 뭐냐면은 소통을 합니다. 양 옆에 새와.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새를 보고 가면서 30cm 유지합니다. 30cm 이하로 붙질 않아요. 30cm 최저 거리를 30cm 양옆과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이사님들, 조합장님을 보시면서 잘 쫓아가시면서 양 옆에 대원님들이랑 소통을 하시고 내 뒤에 조합원들이 잘 쫓아올 수 있도록 소통을 해 나가시면은 저 가창오리의 부모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남평농협이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평농협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조합원. 예, 조합원 여러분이십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성교육원의 한경현이었습니다.
교육 잘 받으셨습니까? 오늘 열강을 해주신 한재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쉬었다 해야지. 화장실을